압력밥솥으로 사실 밥을 하다 보면 밥맛이 잘 구별이 안 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그게 압력밥솥을 만든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그게 또 이유 중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고품질과 저품질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압력밥솥을 쓰게 되면 특정 쌀들 위주로만 돼요. 그러니까 단립종이고 크기가 크고 단단해서 맛있어요. 사실은 밥도 맛이 다양하거든요.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쌀을 먹어보는데 외국 쌀도 사 먹어보고 하면서 그 다양한 맛을 사실 못 즐기고 밥이라는 건 의무감처럼 먹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쌀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닌가. 다양한 쌀 조리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압력밥솥에 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해놓고 자고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쌀이 밥으로만 쓰이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그럼 어디를 쓸 수 있을까요? 밥 말고. 안녕하십니까. 자연과 농업의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농업지식 채널 짓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육청 전문가인 세종대학교 진중현 교수님을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작년에 사실 일본에서는 쌀값이 굉장히 뛰었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뛰었다, 아니면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뛰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기후변화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는 혹시 뭐 기후 때문에 쌀 농사에 문제가 없는지, 벼농사에. 사실 저는 작년에 일본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막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슈퍼마켓에 쌀이 없다, 뭐 쌀값이 뛴다. 왜 그런 거예요? 일본 쌀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이게 특정하게 이것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중복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에 또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늘어나가지고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생각보다 미쳤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네, 거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영향, 또 품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강원 업체들이 수요가 또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작년은 어떤 기후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쌀알이 굵은 게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뚱뚱한 쌀이 많이 나왔군요. 큰 쌀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공쌀이 줄어든 거죠. 가공업체들이 이제 그 일반 쌀을 많이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영향을 미쳤고 굉장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쌀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기후변화 영향으로 하죠. 기후변화하고 그것 때문에 품질이 떨어진 거, 뭐 쌀알 크기도 바뀐 것도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수님 육종과의 전분야였는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 쌀에 아니면 벼품종 육종 하시는데 어떤 뭐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뭐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품종 개량, 육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걸 살짝 얘기하고 간다면 이제 육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전적 형질을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또는 이 생산성이 좋아질 또는 가공이 잘 돼 이런 형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갈 수 있으려면 다행인데 절대로 완벽하게 못 만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목표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에요. 목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품종이라는 건 세상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계속 변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완성했으니까 품종이 퍼펙트하게 나왔는데 왜 또 계속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목표가 바뀌고 자연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고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고온이 되는 것도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요. 이 고온이 된다라는 것은 이 벼라는 것도 식물이고 생물이기 때문에 얘가 생산성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최적의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해요. 이게 어떤 시점에 어떤 특정한 온도가 아니고 생육 전체 기간에 걸쳐서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이 단계별로 필요한 온도들이 있는데 이게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온도가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벼를 언제 심었느냐 또는 여기에 더 꽃이 빨리 피는 걸 심었느냐 늦게 피는 걸 심었느냐. 근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하필이면 이거였다. 그런데 뭐 최근에 와서는 그 정부에서 가루쌀이라고 해서 가공에 좋은 쌀도 많이 심게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가루쌀은 하필이면 가루가 되는 특징이 있는 대신 수분에 약하다. 그러니까 비가 하필이면 그때 많이 오면 또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목표들이 새롭게 설정되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는 시작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품종을 개발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 품종에 맞춰서 재배 방법부터 소비 방법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바뀌는데 이거를 동시에 바로 이 대응하기 힘든 겁니다. 일본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해오던 품종이 있었을 거고 이 전통적인 품종에 맞춰서 재배 방법과 가공 방법 그리고 소비 방법이 다 있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추석에는 쌀이 더 많이 팔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도 특정 시기에 더 많이 팔리고 그런데 맞춰가지고 또 수확해서 도정도 하고 다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이때 필요한 양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돌아다니는 쌀량도 조절을 하고 했을 텐데 그것도 안 맞고 정책 결정에도 미스매치가 생기고 제일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민하냐는 거예요. 예민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리거. 그러니까 이런 고온이 돼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게 트리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결국은 소비자들이나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아마 일본인들은 좀 더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스시 많이 먹고 그러면 이제 거기 보면 거의 스시에 맞는 쌀이 있고 돈가스랑 먹는 또 밥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쌀이 있고 그렇죠. 이럴 때 모두 또 술을 만들 때 들은 양조에 그 이제 예를 들면 쌀을 고급지게 이제 깎고 나면 예. 남는 거로 갖고 이제 술을 만드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수준의 모든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면 패닉이 나오죠. 어느 쪽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면 그렇죠. 또 이게 파급 효과가 막 미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걸 대체할 방법이 없죠. 그러면 패닉이 오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패닉이 좀 더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보면은 그 쌀을 수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쌀 품질을 고급화하는데 집중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 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또 쌀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출해서.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기후변화 영향 때문에 고급 쌀 수요는 여전한데 고급 쌀 품종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쌀 전체적으로 뭐가 많이 부족해서 일어났다기보다는 특정 수요의 쌀이 부족한 게 결정적이지 않았나.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나라였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상대적 영향이 적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냥 이 쌀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네. 없지 않았을까. 사실 식당에 가보면은 솔직히 밥맛이 없는 그 밥맛이 없는 게 많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는 어떤 쌀을 쓰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일본 그만큼 예민하게 안 지나갈,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같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대로 하면은 우리가 꼭 되게 불리하고 안 좋은 것처럼만 얘기가 된 것 같지만 또 상대적으로 보면 또 묻어난 이 묻어난 게또 입맛과 장점일 수도 뭐 있는데. 밥맛에 대해서 그냥 뭐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음식들. 아, 이게 또 장점인가요 보면?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밤을 맛있게 만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제 이런 관점이 또 있어요. 기후변화에 관계된 연구를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렇게 하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뭘 보게 되냐면 이 벼꽃이 예. 이 피는 시기의 온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벼꽃이 보통 몇 월달에 피죠? 이게 보통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 빠른 요즘 하도 뭐 별의별 품종이 다 나오는데 빠른 건 6월 달에도 핍니다만 보통은 7, 8월에 피거든요. 7, 8월에. 그러면 7, 8월의 기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 8월의 기온이 중요하고 이때 뭐 30 막 5도가 넘어가고 이러면은 이제 얘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38도, 39도 이렇게 가면은 이제 불임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또 너무 높아도 안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기온이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예측 시뮬레이션을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게 기온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생산성이 늘더라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꽃이 필 때의 이 시기의 온도가 어느 수준 이하였을 때 이야기지 얘가 너무 높아지면 이제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온도를 가뿐히 넘을 것 같거든요. 7월, 8월 달에 35도 선을 훌쩍 38도, 39도, 40도 넘어가는 거는 아주 가뿐히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고온 피해는 바로 그 온도에 꽃이 폈던 겁니다. 작년 일본 정말 더웠거든요. 저도 이제 동경 갔을 때 정말 더웠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온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컸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불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왜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 꽃이 피고 나서 이제 익을 때 쌀이 익을 때 이제 양분이 잎에 있던 양분이 요 이삭이라는 것에 가서 이 알곡을 채우거든요. 그렇죠. 탄수화물이 예. 돼서 채워지는데 이때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이 알이 잘 맺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의 온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낮의 온도도 중요하긴 한데 밤의 온도가 올라가서 이 일교차가 별로 안 작아지게 생기거든요. 되면 이제 그 양분이 덜 차거든요. 아. 그걸 우리는 이제 고온 등수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밤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열대야가 뭐 일상화되고 예. 있으니까요. 보면. 열대야가 길어지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디테일하게 좀 더 디테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기온이 올라가면은 이게 평균기온이 올라가면은 수량이 떨어질 거라고 일반적으로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작년에 더웠는데 생산량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기온이 올라간다고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특정한 시기의 기온이 문제가 되는 거죠. 평균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도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처럼 특정한 때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제일 중요한 등습기 거는 때 어쨌든 개화 시기 때, 요때 그다음에 그 나발이 패일 때, 요때가 이제 가장 핵심이다. 네. 그 일본 자료를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일본이 그 지금의 그걸 레이와 쌀소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레이와 그 일본 천황 연호죠. 예. 그 이전 시대에는 그럼 에이세이 쌀소동이라고 있었어요. 아, 헤이 시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1993년도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냐면 냉해 때문에 생겼습니다. 3년도 냉해가 있었나? 냉해가 아주 심했다 그럽니다. 그때가 일본이 평균 한 2도 정도 낮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육종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냉해에 잘 견디는 품종을 많이 심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 고온 동숙성 품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품종이 많이 심겨졌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온이 9월 달에 8, 9월 달에 고온이 계속되다 보니까 고온 동숙성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게 그러면은 이 쌀 품질이 좀 떨어지고 아니면 쌀수량이 조금 떨어진 이게 원인이었다고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냉성이 중심이었다 치면 다음은 또 고온 동숙성 중심으로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요. 또 재밌는 게 이게 여기 하나만 조금 덧붙이면 계속 우리가 품질 얘기하고 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다양해야 된다고 막 얘기했어. 근데 다양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또 이 문제가 충돌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라고 하면은 이걸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리스크를 문제가 집어지는 생기겠죠. 친구들도 있으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기후가 이게 일정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문제가 돼요. 매년 다르다. 그래서 뭐 한 해는 7월 달에 고온이고 한 해는 8월 달에 고온이고 한 해는 7월 달에 비가 안 왔는데 막 엄청 그 다음에는 많이 오고 그러니까 지금 식량 안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과학기술자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얘가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 박사님이 하시는 그 연구소처럼 정밀농업 연구소잖아요. 얘가 과연 예측 가능하도록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이 판정을 좀 미리 할 수 있을까? 이게 미리 예측만 할 수 있다면 그렇죠. 회피가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조치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과학기술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죠. 어떻든 간에 우리는 뭐 그냥 기후변화 그러면 아, 에어컨 좀 더 틀어. 전기세 많이 나오네. 뭐 이제 이러고 넘어가지만 현장에 계신 이제 특히 농업 쪽에서 봤을 때 보면 분명히 영향이 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커지고 있다. 이건 분명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쌀이 좀 남는 상태거든요. 예, 예. 수요량보다 이제 공급량이 많은 상태다 보니까 예. 사실 양곡관리법부터 해서 어떻게 그 공급 관리를 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좀 덜 예민하죠.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는 현재 정도의 기후 변화는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면. 이게 안타깝게도 또 한편의 이제 관점에서는 이게 안타까운 게 하나는 뭐냐면 일본인들은 아마 이런 일을 통해서 예민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과학기술 투자를 또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맛이 오히려 미래 지표가 되면서 네. 용납을 못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일부의 문제가 돼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맛에 둔감하다면 생산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지연시키겠죠. 투자를 지연시키면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불임이 되는 그 온도에 딱 올라섰을 때는 난리가 나는. 한꺼번에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그게 과연 우리가 이제 그만큼까지 이제 대책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이게 정책이나 과학의 일만으로 될 수 없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하고 가야 되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육종을 이제 하시는데 새로운 이제 품종을 이제 개발하시는 일이잖아요. 보통 시간이 이제 품종 하나를 새로 이제 만들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요 딱 교배를 한다 하거든요. 이게 여기 있는 유전자를 여기다 옮기고 싶으면 벽꽃하고 이벼하고 요벼하고 교배를 합니다. 교배해서 넘기고 뭐 이렇게 하는 요런 단순한 요런 기술적인 시간만 친다면은 보통 한 4, 5년. 그리고 이걸 등록하고 뭐하고 평가하고 하는 게 3년에서 한 보통 8년 잡는데 이거는 기술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두 개를 뭘 쓸 건지를 결정하기 위한 학문적인 이제 트라이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정말 좋은 거냐? 얘는 정말 괜찮은 거냐? 그럼 뭐가 있냐? 이것까지 포함하고 거기에서 그 형질을 찾고 그런 과정까지 포함하면 보통 20년? 20년. 그래서 육중학자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일을 위해서
가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꿀벌들이 평생 모으는 꿀의 양이 몇 그램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한 스푼에 다 먹어버리지만, 그러니까 육종학자들도 결국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 교수님이야말로 새로운 품종을 항상 연구를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또 기후변화도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맞는 또 품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계신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기후변화 중에서도 온도에 의한 고온, 그 다음에 수분, 이제 물이죠, 물이 침수가 되거나 물이 너무 모자르거나 하는 가뭄과 침수,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가 또 주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해수면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면이 지금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 0.4cm에서 뭐 1cm 사이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얼핏 생각에 그게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구로 내려갈수록 이게 평야로 이렇게 길게 펼쳐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1cm만 올라간다는 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굉장히 넓은 면적을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 지하수의 염분을 높이고, 이 지하수 염분을 높이다 보니까 이 봄에 여름에 더울 때 그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이게 염분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짜지죠, 땅이. 염해를 입는 땅. 그래서 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그런 적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현재 지금 서해안 쪽은 네. 남서해안 쪽 일대는 염분 피해가 점점점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은 간척지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뭐 이제 해남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의 간척지 중에 하나인데, 윤선도, 고산 윤선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런까지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염분이 적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가보면 염분이 많고요. 서산 지역, 네. 정주영 회장이 관측했던 서산 지역은 절반 이상이 그렇고, 그다음에 새만금도 지금 굉장히 애를 먹는 이유가 그 염분이죠. 결국은 그 염분 피해가 워낙 크고, 그다음에 그 토질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기 적당하지 않은 토질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간척을 해놓고도 완전히 잘 쓰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의 안쪽에 도시로 살기도 바쁘잖아요. 땅이 너무 비싸잖아요. 어떤 지금의 그 간척이나 이런 쪽에서 농업 역할을 또 그거를 해줘야 그거 안 해주면 안 된다. 땅이 없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염분 피해가 이제 심합니다. 그래서 제 관심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후변화에서는 그거. 그 다음에 또 관심 있는 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료가 많이 부족할 텐데요. 비료. 예, 비료 중에서도 광물성 비료. 질소 비료는 아닐 것이고. 예, 광물성 비료들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인산이나 칼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황 뭐 이런 것들인데, 인산 같은 경우는 이제 몇 개 안 되는 나라, 지금 알려진 5개 나라가 85%를 가지고 있다 하고, 특히 모로코나 중국, 미국 정도 되는 세 나라가 거의 다 이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레어 메탈이랑 같은 급으로 이렇게 취급해요. 더군다나 인이 이제 배터리나 LED에 쓰이니까 이게 경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하고 이제 제조업하고 경쟁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인이 앞으로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많이들 보고 있고, 저는 이제 국제배워연구소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재밌어서 그것도 제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하고 뭐 저번 얘기 나눠보면서 염해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특히 저 삼각주 평야 지역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필리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중국도 방글라데시, 그런 중국. 그래서 필리핀 EDS도 이제 저 염해 그 품종 개발하시다 오셨잖아요. 네.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때 상황도 한번 좀 빌 게이츠가 투자한 얘기부터 해서. 이게 아마 말씀하시는 건 침수 관련. 네, 맞아요. 침수.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이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죠. 굉장히 큰 돈을 이제 이리에 투자를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그 침수에 강한 벼를 개발해서 그래요. 홍수에 이제 잠기더라도 견딜 수 있는 벼. 그렇죠. 이게 재밌어요. 이게 그냥 산다라는 말만 들으면 느낌이 안 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벼가 한 4주 정도 기른 상태, 그러니까 이제 심어놓고 이제 농민들은 이제 에너지 다 썼죠. 노동력 다 들어가고 투자 다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 이상의 그 돈도 별로 없는 상태로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한 4주 정도 지난 때쯤 돼가지고 6주 정도 됐을 때 갑자기 홍수가 오는 거죠. 홍수가 와가지고 이게 막 미터 단위로 이게 되게 되면 잠겨버리죠. 그러면 이 모든 식물들이 죽고 일반 벼도 다 죽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침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침수를 한 다음에 물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면 그 다음부터 강렬한 이제 햇빛과 이제 여기에 이제 어두운 광에 있던 이 식물이 이제 갑자기 광을 받으면서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밀히 따지면 침수와 가뭄에 교차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식물들은 대부분 죽어요. 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을 버티는 2주간 침수가 돼도 네. 버티는 벼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다른 벼들은 이게 산소가 없으니까 살려고 쭉쭉쭉쭉 자랍니다. 위로 올라가죠. 네, 위로 올라가면서 에너지 다 써버려요. 그렇죠. 그러다가 탈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얘는 버팁니다. 그리고 현기호흡을 해요. 그러면 현기호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이 생기겠죠. 예. 그 술 알코올이 만들어져요. 근데 얘는 그 알코올을 자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발동을 해요. 어떤 변이가 있어서 자연적인 변인데 그러면서 그 알코올을 제거해 주니까 독성이 안 생겨서 버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물이 빠지고 나면 위에 있는 것이 말라 죽어요. 그러면 말라 죽었으니까 끝나야 되는데 다시 밑에서부터 뿌리부터 요 밑에 예. 그러니까 이제 생장점이죠. 요건 살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이거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잖아요. 부활이에요. 부활. 아, 아주 사람들 감동받습니다. 이게 리서렉션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제배연구소에서 여기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초저속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 이걸로 딱 놓고 초저속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침수될 때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래놓고 딱 보여주면 사람들이 웁니다. 감동받아서. 정말 이게 부활이지. 막 이런.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걸 본 이제 빌 게이츠가 이게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해수면 상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해안에 주로 밀집되어 있는 이런 쌀 생산은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침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맥킬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맥킬 박사와 이스마일 박사라는 두 분이 이제 리드를 했던 이 프로그램에 운하 돈으로 약 2천억? 2천억이요? 근데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그 게이츠가 이게 투자를 할 때 지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생각한 자기가 이해한 밸류보다 1%만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1%. 전체 자기가 생각한 가치의 1%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2천억. 그러면은 20조 원 정도는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 벼가 20조짜리야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적, 사적, 그러니까 공적, 기업적 임팩트를 20조 정도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방글라데시에 가서 심었어요. 그리고 실제 홍수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싹 죽고 얘만 탁 서 있었어요. 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빌 게이츠가 헬리콥터 타고 가서 농민들하고 앉아가지고 밥 해먹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동기부여를 좀 받았었어요. 그런 쌀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기가 안 되죠. 이 기후적으로 안 맞아서.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품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품종이 갖고 있는 이 유전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래벼. 네네. 그러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의 동쪽이나 방글라데시 쪽은 세상에서 가장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저주받은 곳이에요. 낙후된 뭐 그런 느낌이. 이게 뭐냐면 태풍 오죠. 네. 바닷물 넘치죠. 염해 있죠. 땅 꺼지죠. 그다음에 가뭄 오죠. 땅도 나쁘죠. 다 있습니다. 극한의 조건을 다 극한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재래벼들은 살아남기 그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교배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리고 이제 무슨 육종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벼에도 가능합니다. 집어넣을 수 있죠. 필요할 때는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단지 이제 경제 가치가 요구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그 조건을 우리가 반드시 충족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나서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기술이 빨라져서요. 좋아져서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좋아졌고요. 다만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제 주로 해외 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이제 국내에서 하시는 그러면 진 교수님 연구는 아까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 뭐 내염해성 뭐 이제 이런 쪽 기후 변화 관련해 하셨는데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해남에서도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나요? 장립종 프로젝트. 장립종이요. 네. 장립종이 또 고온에 또 그 적응성이 굉장히 강한 품종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연한 기회로 이제 남 박사님도 이제 지분이 좀 있으신데 제가 발이 넓습니다. 남 박사님이 지분 투자의 달인이세요. 그러면은 내가 보면은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윤영식 대표라고 있어요. 깨어 있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의 농업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그 원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한국인화된 외국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지금 뭐 350만 명의 네. 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이제 거주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남아시아나 동남아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먹는 쌀은 길거든요. 안남미, 예, 네, 장립종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길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품질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리법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쌀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뭐 제가 볼 때 품질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걸 킬로그램당 8,000원에 수입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먹어도 되나? 근데 제가 외국 가가지고 거꾸로 저는 장립종을 처음에 먹으려고 했는데 몇 번은 먹겠는데 매일 먹을 쌀은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달걀종을 먹는 사람이니까. 살기가 있어요. 그래도 예. 오는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그게 반대로 공감이 된 거예요. 아,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나름 그냥 외국에서 했던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이어서 좀 장립종 중심으로 그냥 연구나 연구용 재료나 좀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해봤었는데 해남에서 이제 다른 농민들처럼 최고의 쌀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경기도 쌀을 못 이길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해남분들도 거기서 또 수도권이 또 우위니까 그 쌀농사에서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종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 종자가 과연 해남을 위해서 개발됐나? 해남이라는 기후와 토질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지역이랑. 그러니까 황토 저 지나가면서 네. 보면 뭐든지 다 넓고 뭐 뻘건 흙 네. 많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이민식 대표를 통해서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뭐 진흥청에서 몇 번을 이렇게 추천했던 쌀들이 다른 지역보다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계속 다른 쌀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그러면 맞는 쌀도 없고 그 다음에 열심히는 하시는데 그걸로 커버한 거죠. 성과가 뭐 네, 기대했던 노력한 만큼 안 나오니까. 종자가 환경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계속 다른 걸 요구했고요. 근데 임 대표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럼 뭐가 있겠느냐 했을 때 외국인들도 많고 저는 이제 요리도 되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전국을 다 뭐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타겟을 정해서 타겟을 정해서 민간이니까 조금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라도 1등 해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인데요? 그게 양이 얼마인데요?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설득이 됐죠 서로 간에. 그러더니 이제 그분께서 이제 해본 거예요. 저랑 산학협력과제를 3년 해봤는데 이게 의미 있는 생산량이 나왔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되는 게 산학협력과제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농업법인에서 예. 연구비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흔한 경우가 절대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민간 기업에서 연구비 지원받기 쉽지 않아요. 조그마한 농업법인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제가 작은 농업법인이고요. 굉장히 의지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쌀에다가 이렇게 돈을 준다? 이것도 쉽지 않았고 처음에는 로열티를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개입할 대학 교수기 때문에 개입해서 뭘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열티를 달라고 그냥 저는 에이 뭘 하겠어 하고 그냥 이왕 하는 거 크게 한번 얘기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많이 크게 불렀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예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듣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종자를 지금 대학교나 연구소에서요 종자를 주고 잊고 그냥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냥 해보세요. 그러고 그냥. 네.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이렇게 하는데 실은 이게 생명체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생산성까지 가는 그 단계도 수많은 수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영농 기법들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환경이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제가 산학협력과제로 해서 과제로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년을 이제 동안 갔지요. 그랬더니 이게 의미 있는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다 냈는데 쿠팡 같은 데서도 알아보고 또 뭐 아이템 넣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이제 지금은 농림부하고 농촌진흥청 그런 데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죠.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톤으로 현재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재배 기술이 완벽하다 볼 수 없어서 재배 기술에 따라서 그래도 많이 너무 달라요. 이게 저희도 혼자 할 때 몰랐는데 농민들이 이제 참여하면 할수록 네네. 이게 이제 딱 표를 만들어 보면 제일 많이 생산하시는 분은 예상 수량이 네. 뭐 헥타르당 뭐 8ton도 나오겠다 싶은데 네. 제일 못하시는 분은 3톤 나오니까 편차가 되게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장 많이 나왔을 땐 도대체 왜 나왔느냐. 네. 근데 이걸 해석해야죠. 그렇죠. 안 되시는 분들은 뭘 안 했길래 안 나왔을까. 그렇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 농가들별로 분석을 하면은
실제로 이 데이터 차가 거의 두세 배씩 나요. 이게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이제 그걸 보였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예를 들면 다른 데 보면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 제스프리 같으면 제주에 제스프리가 있잖아요. 한국 기사가. 예. 가서 보면은 농가들과 얼마나 차이 납니까? 관리하고 있으면 물어보면은 실제로 그 서너 배, 데스크까지 난대요. 다섯 여섯 배까지. 그러니까요. 똑같은 품종을 똑같이 교육시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정밀 농업용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개인차가 얼마나 큰가, 지역차라든 이런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게 사실 잘 안 되고 있어요. 농가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잘 돼야 이제 그럼 전반적으로 수준이나 품질이나 아니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 잘 안 되죠.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지고요. 또 제가 또 끼어들었네요. 아니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거 생산량 얼마입니까? 이게 제일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궁금하니까요. 근데 그걸 육종학자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어떤 수량을 얘기하냐면 잠재 수량을 얘기합니다. 잠재 수량. 얘가 최대치 얼마까지 나온다라는 잠재 수량. 그거는 이제 얘가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자랐을 때, 제일 최적의 기법을 적용했을 때, 그죠. 최적의 기법일 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립종을 해보니까 최적 기법을 만들어야 될 때 우리가 지금 현행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발화를 시킬 때 온도가 더 예민합니다. 이건 장립종들이 냉해에 더 약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약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물을 많이 먹고 발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물에 담궈가지고 불려서 이렇게 발화시키는.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잘 돼야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라다 보면 이제 병충의 그 특성도 다르고요. 얘는 툭 치면 이렇게 쭉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종자의 단단하기라든가, 그래서 도정을 할 때 또 길고 하니까 잘 깨져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기계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방식을 바꿔야 될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벼육종이라는 말은 하나에 불과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육종학자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거를 해석하지 않으면 어떤 품종을 개발해야겠다는 목표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양은 많이 했는데 자고간 도전 과정에서 다 깨지고 이러면 이제 소용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종학자는 저는 산업과학자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단계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다른 코스트를 줄여주는, 이 생산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좋은 품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자로 다 빨아들이는 거죠. 비용을 다 빨아들여서 이 종자가 쓰이면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녹여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이제 육종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만든 벼는 별도의 이제 뭐 품종이라든지 명칭이 부여가 돼 있나요?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명칭은 이 기회 자랑 한번 해주셔야지. 욕하더라고요. 영어로 줬다고. 교수님들의 한계예요. 어디 장명소 내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리드하고 있는 거는 IPS라고요. IPS. 그리고 이제 그 유사품으로 IPS-A도 있고요. 또 계속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특징이, 종자의 특징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I라는 거는 과학자들 위해서 한 개인데, 원래 품종 이름이 IR64예요. IR64는 국제벼연구소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보급한 품종, 1등 한 품종입니다. 모든 육종이 어떤 모본 역할을 하고 있는. 기목에서 출발한다. 네네. 거기서 많은. 왜냐하면, 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복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장 유사한 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먹는 품종에다가 했고, 그러면서 이제 쌀 맛도 있고, 거기다가 뒤에 있는 건 퍼프1이라는 유전자와 서브1이라는 유전자로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편의상 유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비료를 잘 먹고, 비료를 잘 흡수하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하나는 침수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들었는데 그걸 원래 외국에서 활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뭄에도 강하고요. 의외로 가뭄에 강하고. 네, 그리고 얘가 쌀알이 좀 더 원래 이 품종보다 더 단단해요.
그 영롱하고 그래서 요리 적성이 더 좋았습니다. 밥맛은 어떤가요?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저도 마찬가지죠. 자격이 없죠. 아 그렇죠. 저희는 뭐 장육종 잘 안 먹으니까 좀. 그래서 보통 어떻게 했냐면 요리사들을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요리사들이 요리를 해서 해본 결과로는 아직도 약간 끈기가 조금 남아있는 듯 하나 이건 이 자체로서의 매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좀 받은 경우도 있고 그냥 밥을 해서 제가 외국인 학생들이 많거든요. 얘네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이라서 그런지 이제 자꾸 좋은 말만 해서 그래서 너무 바이어스 됐다. 뭐 자기 평생 동안 이런 쌀을 못 먹었어요. 이러는데 그래서 훌륭한 제자들이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 대표랑 함께 더 많은 숫자의 샘플에다가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모 대기업하고도 지금 협력하면서 그 대기업도 지금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컬렉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잘 되면은 예. 여기서 개발한 품종이 뭐라 그러죠? 포장밥으로 돼가지고 글로벌 수출될 수 있다. 즉석밥으로 돼서. 왜냐하면 포장밥이 수출되려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쌀 가지고 수출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도 중요한 역할을 이게 해야 조리법이 다른가요? 밥을 할 때? 그렇죠. 다르죠. 어. 사실은 이제 IPS가 좀 약한 게 이제 향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가치가 좀 더 높여져야 돼서 저 더 개량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육종가지를 덤벼들어서 할 것 같은데 이 향이 좀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외국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향이 또 너무 강해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장이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먹을 거냐, 외국인만 먹일 거냐, 어느 시장에 갈 거냐. 그래서 그것도 좀 있어야 되고 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엑서사이즈가 될 거다. 그래서 마켓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리법도 다양해요. 아, 요리법이 다양하다.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볶음밥은 되게 간단해. 밥을 한번 짓고요. 그냥 볶음밥 하면 되는데 이 밥을 지을 때 네. 압력밥솥 쓰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인 압력밥솥 쓰면 안 돼요. 아, 이건 또 안 됩니까? 이게 떡이 떡이 지거나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찰기가 많이 생겨요. 저희는 그게 좋아서 삼덕밥솥을 많이 쓰는데. 네. 근데 얘는 찰기가 많이 생기면 맛없는 밥이 돼요. 맛없는 밥이 되네. 그래서 얘는 약간 물을 조금 줄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는 게 좋고, 근데 그걸 이제 찾기가 어렵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즉석밥으로 가서 요리 소재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시아인들은 보통 뜨거운 물에 끓이면서 얘를 넣고 휘휘 젓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밥을 줘요. 그다음에 조리 있잖아요. 조리 이렇게 떠냅니다. 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식혀서 그렇게 먹는 게 예, 그게 사실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비슷한 방식을 리조또 빠에야 만드는 스페인인들이 같이 만들어봤는데 네. 거기도 보면 쌀을 그냥 넣고 그냥 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리법이 되게 중요한 또 팩터입니다. 그 눈에 보면 우리식 쌀 조리법도 되게 희한하겠군요. 보면은 그분들 눈에 보면 특이한 거죠. 압력밥솥을 쓰는 나라가 예.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이거 우리가 먹는 방식이 특이하다. 보편적이지 않다. 압력밥솥으로 사실 밥을 하다 보면 밥맛이 잘 구별이 안 되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것도 사실 맞습니다. 예, 그게 압력밥솥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게 또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고품질과 저품질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압력밥솥을 쓰게 되면 이제 특정 쌀들 위주로만 돼요. 그러니까 단립종이고 좀 쌀알의 크기가 크고 단단해서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규격화가 잘 됐죠. 우리나라는 밥솥 규격화가 아마 모든 걸 선도했다고 볼 수 있죠. 저는 오히려 그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밥도 맛이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쌀을 먹어보는데 네. 외국 쌀도 사 먹어보고 하면서 그 다양한 맛을 사실 못 즐기고 밥이라는 건 의무감처럼 먹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오히려 쌀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닌가. 다양한 쌀 조리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단독밥솥에 물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해놓고 그렇죠. 다구한.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쌀이 밥으로만 쓰이는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그럼 어디로 쓸 수 있을까요? 밥 말고. 그러니까 이제 요리 소재 중에 뭐 일본에 뭐 스시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뭐 근데 많이 있지만 이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밥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두 끼만 먹는다고 치면 네. 14번 먹는데 일주일에 네. 그 14번 중에 3번 이상 먹는 사람이 국민 중에 몇 명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나 소비량이 줄었고 횟수도 줄었고 그다음에 먹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릇이 작아졌죠. 그렇죠. 꼭 디저트처럼 먹어요. 생각해보면. 뭐 미리 반찬 다 먹고. 맞습니다. 맨 마지막에 국찌개 요만큼 나가가지고 먹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메인 디시 위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저트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좀 느끼하거나 기름기가 많고 그다음에 열량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식이섬유와 단맛을 보완하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지금 점점 시장이 커지고 있고 전통적인 밥 시장은 좀 작아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다 바꿔야 되겠죠. 이 품종 개량 목표도 달라지지만 이런 결국은 판매 방식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뭐 어쨌든 그 주요한 쌀의 주요 소유 시장은 뭐 같을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이제 결국은 쌀 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산업 현장, 농업이 되게 개인의 어떤 그런 흐름인데 이게 이제 조직 그 영농법인하고 이렇게 해보신 경험도 되게 드문 경험이실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었어요? 한번 해보신.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삼박자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굉장히 훌륭한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만큼 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는데 과학기술이 약하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목표,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다음에 무엇이 목표인지 정확히 제시해. 무엇이 목표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넓고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잘해야겠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표에 맞게 딜리버리를 하는 이 패스웨이가 딱 한 박자 맞아서 가야지만 그래서 농민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기술의 목표와 또는 이런 시장의 목표가 어떻게 잘 매칭을 하느냐가 이 성공의 여부에 달려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마 끝낼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 이 질문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또 흥분하실 만한 잠을 확 깰 만한 질문. 요즘 쌀을 뭐 살찐다고 안 먹잖아요. 당뇨병이다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쌀 6종가로서. 어떤 식품이든 그걸 먹으면 나쁘다 좋다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질문이고요. 그게 이미 그 질문을 할 정도면 그거는 식품이 아니고 약이죠. 그러니까 약과 식품을 혼동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는 밥의 잘못이 아니라 많이 먹은 우리가 많이 먹는 우리의 잘못이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그 원인을 많이 제공했죠. 그런데 그 원인을 많이 제공한 상태에서는 당 공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쌀이 그 원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밀가루는 왜 먹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빵은 왜 먹어요? 그러니까 빵은 왜 욕 안 하죠? 그래서 많이 먹어서 문제다. 많이 먹어서 문제고 또 하나는 안타깝게도 도와주는 뒷배가 없어요, 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가 나쁘다 그러면은 갑자기 뉴스에 나왔다가 나쁘다고 나왔다가 그다음에 좋다고 나왔다가 커피가 그렇죠. 커피는 맨날 뭐 심장병에 좋다 뭐 그러다가 또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더라 또 뭐 그게 결국 뭐냐면은 거기에 이해관계자가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이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쌀은 있나요? 쌀은 뒷배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후원자들이 별로 후원자들이 없는 거예요. 소도 있고 돼지도 있는데 쌀은 없어요. 저는 그 논쟁은 이런 식의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만이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밥을 밥을 꼬리를 내리시면 우리 또 남성님께서 어쨌거나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 연속으로 지금 진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뭐 하신 말씀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 조만간 뭐 여러 번 모셔서 끄집어낼 게 아직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쏙쏙 뽑아낼 때까지 좀 혼나면 좀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농업지식 채널 짓다 오늘 2번째 시간 이렇게 또 진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보시니까 우리가 맨날 먹는 밥, 맨날 먹는 쌀 그 안에도 많은 것들이 있고 변해가는 날씨 속에서 이렇게 또 고생하고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어떠한 이런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나와주신 우리 진 교수님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남수영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